39번 문제는 측정의 오류 중에 하나인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비체계적 오류는 제가 1번 문제인가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무작위적 오류다라고 했어요. 이 비체계적 오류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응답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적 오류는 어떤 측정의 응답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정치 않은 경우,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 응답이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4, 5를 체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작위적으로 응답을 해서 1, 2쪽에 있다면 이거는 신뢰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신뢰도가 낮게 되는 현상이 바로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그러면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방안이 다른 말로 뭘까요? 신뢰도를 높이는 제고하는 방안이다. 신뢰도 제고 방안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놓는 게 좋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측정 도구를 만들면, 설문지를 만들면 신뢰도가 높아질까? 이거죠. 첫 번째, 측정 항목수를 가능한 늘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 중요하거든요. 측정 항목수를 늘린다. 문항수라 해도 돼요. 문항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하위 변수의 수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위 변수의 수가 많으면 문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문항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지문 잘 알아놓으십시오. 틀리게 만들어 봐요. 측정 항목수를 가능한 한 줄인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틀려요. 줄인다가 아니라 늘린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빤한 것들이니까 놔두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에 아니요 하면 진이형이 되고요. 우리가 리커트 촉도 5점 하면은 이건 선다형이 돼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거니까. 그래서 진위형보다는 에 아니요보다는 선다형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문구로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측정 범위라고 하거든요. A 아니오는 범위가 2개밖에 없잖아요. 오지선다다, 5점 척도다 그러면 5개의 측정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틀리게 만들어 봐요. 측정 범위를 좁힌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측정 범위를 좁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항목수를 줄이거나 측정 범위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다. 요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봐봐요. 다른 거. 측정자들의 측정 방식이나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네, 일관성은 신뢰도의 문제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 내용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한다? 아니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죠. 확자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측정 내의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항목이 바로 이제 문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모호성이 올라가요.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모호성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비체계적 오류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모호성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며 명확한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지문 탈락. 측정자에게 측정 도구에 대한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정확한 그리고 제대로 된 측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 오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무작위 오류 나타나요. 이해되셨죠? 답은 3번입니다. 39번 문제는 꼭 아셔야 됩니다.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표집의 대표성입니다. 표집의 대표성이 있잖아요. 높으면 일반화가 가능하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거예요. 이게 모집단입니다. 10,000명이 있는데요. 10,000명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샘플링을 했어요. 몇 명을 표본으로 뽑았냐면요. 1,000명을 뽑았어요. 9,000명이 안 뽑혔잖아요. 그죠? 요게 표본인데 요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집단 10,000명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 표본 집단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 4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보세요. 표본의 통계적 특성이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에 근접하는지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표본오차라고 배웠잖아요.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 이 표본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근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표본오차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오차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오차가 작으면 네, 대표성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 맞고요. 표본이 모든 변수의 분포에 있어서 모집단과 유사하면 대표성이 있는 거잖아요. 표본이 모집단이 지닌 다양한 성격을 고루 반영하고 있는지, 다양한 성격을 골고루 반영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집단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6대4라고 합시다. 남자가 60%, 여자가 40%인데 표본도 그렇게 거의 뽑혔어요. 그러면 다양한 성격을 고루고루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한쪽을 치우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성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본을 이용한 분석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화되면 대표성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일반화죠. 일반화. 모두 다 여기에 해당돼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알아놓으세요. 표본의 대표성 또는 표집의 대표성인데 이것은 전공서적에 요 4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4가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41번 문제.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노인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그룹 간 비교래요. 하나, 둘. A그룹과 B그룹이 있네요. 퇴직한 노인과 퇴직하지 않은 노인 그룹 간의 비교. 이것도 A와 B의 그룹 간의 비교네요. 이걸 우리가 집단 비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집단 비교하는데 노인들에게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결정적 힌트, 인위적으로 표집을 실시했어요. 자,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이렇게 그룹 간의 비교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표집했어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노인에서 인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은 노인에서 인위적으로, 퇴직한 노인에서 인위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노인에서 인위적으로 표집했다. 그룹 간에 구별을 해놓고 이거를 할당 표집이라 하죠. 할당 표집은 층화 표집과 비슷한 녀석이에요. 층화 표집은 어떻게 해요? 층화 표집은 어떻게 해요? 집단 구분해 놓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고 무작위 각각에서예요. 각각에서 무작위로 표집하는 거죠. 뭐 제비뽑기를 하든 체계적 표집을 하든 이게 층화 표집이에요. 사촌지간. 이 녀석은 비확률이고 이 녀석은 확률이잖아요. 확률 표집 암기법. 시작. 단, 층, 집, 개, 확률, 나머지 레지듀얼, 나머지 비확률.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단층 집계 확률을 야무지게 하십시오. 시작. 단수 무작위, 층화, 집락, 개통, 계층, 체계.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확률 표집 4가지였습니다. 답은 1번 할당 표집입니다. 자, 답을 해결했고 층화는 설명해 드렸고 집락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누적 표집은 눈덩이 표집이라 하죠. 눈덩이 표집.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대상자 찾기 힘들 때입니다. 대상자 찾기 힘든 특수대상자. 제 기억으로 1급 시험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이거는 대상자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누적 표집, 눈덩이 표집합니다. 유의 표집은 연구자가 주관적 판단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연구에 필요한 사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표집의 동의어가 판단 표집, 의도적 표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의 판단 의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아,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거야. 그게 유의 표집이구나.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집락 표집인데요. 집락 표집은 간단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어떤 집락이 있다고 합시다. 1, 2, 3, 4, 5라고 쓸게요. 여기에서 2개 이상을 뽑습니다. 랜덤으로 뽑혔어요. 그럼 몇 번 안 뽑혔죠? 2번, 4번 안 뽑혔죠? 버려요. 여기는 각각에서 뽑는 것이 아니에요. 뽑아진 것에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하위 집락이 있겠죠. 하위 집락이 여러 개가 있을 거다. 하위 집락이 여러 개 있을 거다. 여기에서 또 2개 이상을 랜덤으로 뽑습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 뽑혔습니다. 랜덤으로 뽑혔어요. 여기하고 여기 랜덤으로 뽑혔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랜덤으로 뽑혔어요. 그럼 6개가 뽑힌 거 맞죠? 네. 이 6개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락 표집입니다. 그러니까 층합 표집은 구분해서 각각에서 다 뽑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전체 집락이 있으면 이 집락에서 뽑아진 것만 신경 써요. 나머지 안 뽑힌 건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뽑아진 것에 하위 집락들이 있을 거다. 하위 집락들이 있으면 거기서 또 2개 이상을 랜덤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뽑힌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락 표집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42번 문제도 표집 문제의 사례인데요. 성인의 정치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최상, 상, 하, 최하 4개네요. 구분한 다음 각각 결정도 힌트 나왔죠? 각각의 계층이 모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추어 여기에서 1000명의 표본을 4개의 소득 계층별로 무작위가 나왔어요. 자, 4개의 소득 계층별로 여기에서 뽑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다 합산하니까 1000명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뽑았다고요? 무작위, 랜덤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층합 표집이죠. 답은 2번, 층합 표집입니다. 예, 그림으로 연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서 아, 이 그림은 그리다가 느낌이 와요. 아, 이건 층화다, 할당이다, 집락이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제비뽑기와 같은 단순 무작위는 의식적인 조작 없이 심플 랜덤으로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계적 표집이 있어요. 체계적 표집은 K번째를 찾아야 돼요. 개념에서 K번째, 그 다음에 표집 간격이라는 단어도 알아놓으시면 좋은데요. 표집 간격을 K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 했죠.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아요. 그럼 약분하면 10이 되죠. 이게 표집 간격 공식이에요. 표본 집단 크기분의 모 집단 크기. 그럼 이게 K가 된단 말이에요. K가 5일 수도 있고 K가 50일 수도 있고 K가 20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모 집단의 수와 표본 집단의 수를 이제 약분을 해서 K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K가 10이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제비뽑기 하나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첫 번째 요소는 랜덤으로 뽑아야 돼요. 2번을 뽑았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제비를 막 섞어가지고 쏙 뽑아요. 2번을 뽑았어요. 그러면 1번부터 10,000번까지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집단이 10,000명이니까. 2번 뽑아요. 그 다음에 말해봐요. 10번째 가는 거죠. 12번, 그 다음에 10번째 가면 22번, 10번째 가면 32번. 이렇게 뽑아가는 거예요. 요 녀석만 랜덤으로 뽑았어요. 나머지는 그냥 체계적으로 뽑은 거예요. K번째, 10번째, 10번째, 10번째 이렇게 한다. 그래서 K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계적 표집, 계통 표집, 계층 표집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43번 실험 설계가 나왔습니다. 실험 설계에서 외생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하는 것은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생 변수의 통제입니다.
실험 설계는요. 실험 설계는 외생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외생 변수를 통제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무작위 할당이에요. 그러면 무작위 할당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딱 구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설정하는 거예요. 통제 집단을 설정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실험 설계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험 설계에서 꼭 하는 게 바로 이 녀석이거든요. 통제 집단을 설정하기 위해서 무작위 할당을 하는 거예요. 무작위 할당의 동의어는 무선 할당이라고도 하고요. 난선화라고도 해요.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무작위 할당을 한다, 무선 할당을 한다, 난선화 할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여기도 나오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동질적 집단 할당이라고 그래요. 동질적 집단 할당. 무작위 할당을 하면은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동질적인 집단 할당을 해서 무작위 할당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 키예요. 첫 번째, 무작위 집단 할당 방법을 이용한다, 맞다. 무작위 집단 할당은 말씀드린 대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는 거니까 통제 집단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에요. 동질적 집단 할당을 위해서 맞아요. 여기까지. 자,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동질적인 집단 할당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집단에 30명, 이 집단에 30명이야. 너무 많다. 10명, 10명만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외생배수 통제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전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최소화시킨다. 이게 뭐겠어요? 동질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게 동질성을 확보하는 거라고요. 동질성을 확보하는 거. 통제 집단을 뽑더라도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그렇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피실험자들 동일 비율로 할당한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실험자, 대상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을 동일 비율,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험 집단에 남자가 6, 여자가 4다. 그럼 여기에도 통제 집단에도 남자가 6, 여자가 4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뒤죽박죽 되면은 또 이질성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게 바로 짝짓기라고 그래요. 배합이라고 하거든요. 짝짓기, 배합, 매칭한다라고 해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그 구성 요소들을 동일 비율로 할당하는 방법.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 방법을 이용해서 실험 집단 통제.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작위 할당이에요. 이게 무작위 할당 방법이거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답은 2번입니다. 표본의 크기랑 상관없어요.